네, 최근 세계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워블링 이코노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워블링 이코노미와 함께 투자자분들의 피로도,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밤잠 잘 못 주무셨죠? 예, 증시가 많이 유동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워블링 이코노미란 말이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요. 어떤 용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전형적으로 네. 워블링 마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난달 중순에서부터 아기가 걸어가는데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네. 그런 것이 이달 들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 오늘이 뉴욕 증시가 바로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시청자분이 이제 이 용어를 들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워블링 마켓이라 하는 것은 보통 아기가 걸어가는, 워블링이라는 단어는 아기가 걸어가는데,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 비유되는 것을 보통 워블링 이코노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은 반드시 변동성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게임의 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반에는 워밍 마켓은 이것이 이제 낙관론에 심취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게 아기가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네. 어느 순간에 이게 아기가 걸어갈 때 어떤 리스크가 크게 나면 아기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려서 넘어지는 환경이기 네. 때문에 단순히 여기 전문가로 얘기 나온 사람이 변동성이 확대된다,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 증시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뉴욕의 다우존스 지수가 666포인트 그쵸.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장중한테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저가 매수하자. 맞습니다. 또 분할 저가 매수하자. 난 이 용어를 모르겠어요. 분할 저가 매수하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해 쓴다는 오늘 뉴욕 증시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 번 더 떨어졌죠. 네. 그래서 오늘 1,0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 주가가 정점이 있을 때 1,000포인트 떨어진 거와 그 다음에 사실 많이 떨어져서 1,000포인트 떨어지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 거품이 해소되고 나서 더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리스크 요인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이되거든요. 그럼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낙관론에 심취되어 있을 때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 유포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뉴욕의 워싱턴 정가에서 이상하게 다른 증시에 비우호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민감하게 반응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 요인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자기 암시 가설이라든가 하이먼 민스크가 얘기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썸데이 썸타이스라든가 이런 것에서 비트코인에서 한번 보여줬습니다는 이런 심리적 요인에 있을 때는 순간상이 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이 과거의 모습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해야 된다. 차트 분석에 떨어지면 장기 이동 평선 밑으로 떨어지면 저 퍼가 낮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런 시각은 잘못된 견해를 아마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워블링 마켓의 본질이다. 그래서 보통 워블링 마켓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달 전서부터 워블링 마켓 이게 요 때가 중요하다. 아리까리가 중요하다. 1월 중순 이후에 결과론적에서 죄송합니다는 우리가 워블링 마켓이 나타났을 때 1월 중순에 처음으로 그 얘기했을 때 주식을 예를 들어서 팔았다면 낙관론에 심취한 적 팔았다면 아마 지금 재산 손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워블링 마켓이 더 악화되면 어떠냐? 덤핑 현상이 된다. 그리고 덤핑 현상이 되면 나중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된다. 이거는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단계를 하는데요. 그런 단계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 움직임의 천수답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러게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심리가 정말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워블링 이코노미 현상이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일단은 네. 참고할 만한 지표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뉴노멀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는 뉴노멀인 게 뭡니까? 과거의 차트 분석, 과거의 이론, 과거의 경험이 잘 통하지 않는 사회를 보통 뉴노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차트 분석을 갖다 들이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론이 차트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뉴노멀 얘기하면서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자, 과거에 봐라. 과거의 차트 분석은 많이 떨어지면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뭐냐. 결국 저가 매수해야 된다. 퍼를 봐라. 본인의 입은 새로운 게임 룰이 됐다. 뭐 이론과 과거에 통하지 않는 뉴노멀이라 얘기하면서 정작 이러한 그 중요한 상황에서는 저포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습니다.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달리 뉴노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환경이 처했을 때는 참고가 될 만한 이론, 참고가 될 만한 차트, 참고가 될 만한 퍼라든가 PBR 같은 재무제표 이런 것이 무용화되기 때문에 네. 무용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일반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한국에서 보면 금융상품에서는 그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낮이고 빅스 지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빅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한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 상품들도 대부분 다 ETF 상품, ETN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구조에 따라서 전부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빅스 지수 변동성이 떨어지면 여기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구조로 돼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스 지수가 엄청 2배 엄청 올랐죠.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마진컬 현상이 발생하면서 맞아요. 이 주식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으면 기계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을 보면 자, 이게 변동성이 2배, 3배로 가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되는 이런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중한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그쵸.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 떨어진 또 오늘도 장 마감에 1,000포인트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이 뉴노멀 환경과 함께 게임의 룰을 자 뉴노멀일 땐 이런 상황이 될 때 참고가 되면 이렇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적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게임의 룰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게임의 룰에 새로운 게임의 룰에 자 그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쪽에 갈 때면 ETF라든가 ETN 상품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네. 근데 자 유토피아라는 게 새로운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골드락스는 가본 환경이고 유토피아는 가보지 않는 환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반대가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흔적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품, 이와 같은 환경이 도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같은 측면에서 예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마진콜과 디레버리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용어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ETN과 ETF 상품이 빅스 지수가 떨어질 때 2배 이상의 수익률 구조를 되는데요. 네. 이게 거꾸로 되면 예. 결국 증거금의 부족 현상이 그쵸.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증거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뭐냐? 그 증거금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에 투자했던 상품을 팔 수밖에 없죠. 네. 자기 자신의 보유하는 주식을 내다 팔거나 기존에 뭐냐? 대체 투자해서 다른 투자했던 것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환경에서 증거금 부족 현상을 보통 마진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마진콜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레버리지 투자, 지금 ETF라든가 ETN은 레버리지 상품의 대표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대부분 다 레버리지 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구조인데요. 네. 이게 디레버리지 국면에 들어간다. 디레버리지 국면. 그래서 그 기존 투자 자산에 회수하는 것을 보통 디레버리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높고 대세 상승론을 지난 주가에 떠서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초반에 주가가 떨어지는 환경, 초반에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보통은 개인들이 뭐냐 쉽게 미래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선 주가가 낮을 때 저가 매시 있다 그래도 쉽게 참여하기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우리가 2016년 8월 달에 1940에서 자, 작년 7월 달에 245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일찍 투자했던 사람은 20%의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늦게 이렇게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늦게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돈 번 사람에 대해서 사실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아픈 상태에서 자, 주가가 높을 때 일부 사람들이 저포 한국 증시에 아직도 저포다 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배가 아픈 상태에서 자, 저포 들이대서 코스피가 2600 저포 들이대서 앞으로 더 나갑니다.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 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선 결국 증권사에 신용을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용 이렇게 보면 자, 금융사라는 게 신용 줄 때 이자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네. 자, 주가가 떨어져서 보통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주식담보 비율이 1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나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이게 마진콜입니다. 그리고 뭐냐 추가 담보를 응하지 못하면 주식은 뭐냐 반대 매매 들어가죠. 네. 매도 처분을 벌이죠. 예. 자동적으로 매도 처분하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보십시오.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 계속해서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환경이죠. 기관 투자가들은 뭐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내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요. 사실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증시를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용 잔고가 담보 비율이 그럴 때 요거를 증거급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증거급 부족 현상 응하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응하려면 기존의 다른 자산을 파는 것이 딜레버리지고 그다음에 신용거에서 증거금 부족 현상을 자동적으로 응하지 못할 때는 이제는 증권사들이 그냥 반대 매매 들어간다. 주식 담보로 잡았던 것을 반대 매매로 들어간다.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마진콜과 딜레버리지에 우리가 시청자분이 이게 우리 한국경제TV 이렇게 시청자들은 신용잔고를 쓰지 않았을 거를 생각됩니다는 신용잔고를 썼을 때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느끼는 마진콜과 딜레버리지를 거기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워블링 이코노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우고 있었는데 최근 증시처럼 워블링 이코노미 현상이 발생할 때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네. 워빙 마켓은 사실 아기가 걸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기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아기가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건전하게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친부모의 다른 사람도 어떨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어정어정 활약하면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막에서 나왔습니다는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동일한 현상을 들고 서로가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서로 엇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자, 부모 입장에선 앞으로 굉장히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과 예측이 이게 서로가 엇갈린다는 얘기, 동일한 현상을 두고 그것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주가 하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렵고 한국의 증시가 어려울 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하락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아니면 반등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반등한다는 견해는 저가매수, 분할매수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하락한다는 앞으로 좀 지켜보십사 이런 얘기를 나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오브닝 마켓의 전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한국경제TV에서 맨날 전문가라 얘기 나온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브닝 마켓에 나타나는 일상적으로 투자자분, 시청자분이 느끼는 바로 그 일상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길게 보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현상에서 서로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렇게 했다면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측을 이렇게 자꾸 예측이 틀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측의 시기를 자꾸 단축시키는 거죠. 옛날에는 반기 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는 예. 지금 이게 플럭처션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네. 자, 요것이 워블링 마켓이 좀 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각종 예측 기관들이 반기 예측, 1년 예측에서 그것을 분기 예측으로 당기는 게 바로
좀 중장기적으로 워블링 마켓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변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제 예측 기관들이 내가 한국경제TV에 올해 사업 계획을 올해 한국경제 KDI의 전망을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했는데요. 이 KDI가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예측이 또 작년 10월 달에 예측했던 부분이 올해 1월 예측에서 크게 변한다 하면 한국경제TV의 올해 사업 계획의 밑그림이 됐던 근거 자료가 굉장히 변화됐으니까 네.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이든 경제정책 계획이든 아니면 일상생활 재테크 전략이든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에 잦은 경영 전략이라든가 정책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재테크 전략이 자꾸 수시로 변동된다든가 해서 자, 우리가 투자해놓고 과거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투자해놓고 장기간 기다려라. 이게 지금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경하면 이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자꾸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죠. 높아지죠. 스트레스는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급증하는 것이 지금의 일상 그 생활에서 특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경제 주체보다도 사실 스트레스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워블링 마켓이 가져다주는 어떤 생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장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이 시장 투자자들도 어떤 쪽으로 좀 기울여야 될지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걸 좀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네.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렇게 파악하는 지수가 네. 원래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지금은 리스크 사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리스크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재테크의 기본, 주식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죠? 네. 작년에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죄송합니다는 한국경제TV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 이 하이퍼 언서티티 초불확정 시대의 용어를 작년에 초청했던 거요. 네. 그래서 UC 버클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으로 보면 사실상 자, 세상은 더 불확실성으로 간다. 1977년 케너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uncertainty, 불확실성 시대인데 자, 사회가 발전되는 게 뭐냐. 또 증권회사의 각종 파생 상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발전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사회가 발전하는 게 uncertainty에서 certainty로 바뀌는 거다. 초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네. 사회학자, 각종 파생 상품, 금융공학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학자들 있고 금융사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각종 기법이 나오지만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 않다. 자, 그 언서티티 나온 이렇게 40년이 지난 2017년에 왜 내가 하이퍼 언서티티 초불확실성을 얘기했느냐. 그러면 리스크에 대해서 맨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런 리스크를 전해주는 이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하이퍼 언서티티 초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초청자보다도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이 사실상 한국경제TV의 공영방송으로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뭐냐? 이 초청했을 때 초청해서 스태프진끼리 야, 이게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폴 크루방에서 이름이 날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왜 모시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증권사라든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사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가장 본질은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방지하는 기술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산 손실에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는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게 목적인데 네. 실제로 영업하면 유망 주식, 유망 재테크, 유망 자산 이렇게 하면 사실상 리스크라고 생명할 때 유망이라면 리스크가 동떨어진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재테크 입장에서는 돈 벌 땐 찌끔찌끔 버시다가 이와 같은 리스크가 사태에서는 리스크 훈련이 되지 않다 네. 보니까 다 날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테크 역상, 주식 투자 역상이 20년, 30년 되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버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는 대부분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이런 환경이 도출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자, 이 리스크 사회에서는 투자자들, 시청자분이 느끼는 리스크, 스트레스 지수를 좀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 이것이 리스크사의 가장 본질인데 그렇겠죠.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 감이 아니고 여기서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것을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 상황 지수다 해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상황 지수다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투자 상황 지수라는 표현을 글 썼는데요. 가장 정평이 있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 스트레스 지수는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철을 가지고 네. 자, 이경훈의 거가 철에 이렇게 막대 철이 있는데 앞쪽 부분에 탕 두들겼습니다. 그럼 앞쪽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쪽 부분에서는 철의 앞쪽 부분에서 진동이 작겠죠. 그렇죠. 진동이 작죠. 그래서 네. 뭐냐?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저가매수 하는 것처럼 야, 지금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가매수 쓴다. 저가매수. 이게 충분히 시청자의 공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자, 지난 주말부터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에 뭐냐? 계속 떨어지는 것은 철에 계속해 진동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진동을 주면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가 적지만 철에 막 끝나서는요. 그 진폭이 증폭되면서 맞으면 철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거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면 요건 증시 투자 입선 바퀴벌레 세어리라고 그랬는데요. 커커러치 세어리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아마 금융위기 당시에도 제가 이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면 최근에 뭐냐?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면 저도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국제를 M&A 오면 이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 M&A든가 이런 건 보통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바퀴벌레 세어리가 되거든요. 바퀴벌레 세어리는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청자분한테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철의 앞부분을 땅땅땅 두들겼을 땐 초반에는 그렇게 이렇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진폭이 확대돼서 철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스트레스의 전형이다. 그쵸. 그러면 바퀴벌레 이론은 왜 나올까 했을 때는 우리가 보면 최근에 뭐 주방에 바퀴벌레가 없다고 합니다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벽장을 뜯어보면 바퀴벌레 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설사라든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M&A 할 때는 외형상 보면 부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놓고 보면 각종 건설사의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M&A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M&A는 M&A는 이런 피인수, 예를 들어서 피인수, 인수하고 피인수 있잖아요. 건설사에 보통 사람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사람과 같이 그 직원과 같이 보통 1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경험해서 사람의 입속에서 나오는 각종 부실을 샵해야 이게 건설사 인수라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최근에 보면 땅땅땅 두들기는 상황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굳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세 상승이 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자분도 땅땅땅 연속 두드리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주 한국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피로도 네. 급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피로도 급증이 리투 시설에 가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런 펀더멘탈이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봐야 이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는지 더 증폭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림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요, 이 일부 증권사나 전문가들의 잘못된 진단이나 예측이 투자자분들의 스트레스를 더 높인다, 이렇게 하던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미국의 백악관의 얘기를 네.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백악관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이례적으로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발표했죠. 근데 네. 학계 인식이라든가 월가 인식을 보겠습니다. 투자는 현존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미래 상황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도 자, 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했처럼 펀더멘털 문제가 없죠. 왜냐? 지금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크게 보면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는 기업들의 실적이죠. 기업들의 실적이죠. 근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성장률이든가 기업들의 실적은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 경화일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가 매수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경제 성장률과 지금까지 나오는 실적은 과거 실적이죠. 이거는 하나의 참고 지표만 되지만 네.
투자는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지금 처분할 것인가 할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 4분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 4분기에 실제로 작년 4, 4분기라든가 작년 4,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참고가 될 뿐이지 지금 상황을 설명했을 때 투자는 미래 관점에서 크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1, 4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어닝시는 어떠냐 하면 대부분이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최소한 빨라야 4월달. 그 다음에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는 올해 4월달 이 시작되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이때까지 펀더멘탈 측면이 그게 확인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성장률, 이 4, 4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4,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 거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펀더멘탈 개선을 저감했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미래 관점에서. 네. 자, 1, 4분기 성장률은 올해 빨라야 4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이와 같은 장세에 대해서 자, 저감해서 분할 저감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걸 확인할 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상태에 이렇게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해 4분기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러한 장세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분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저가매수, 어제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라가니까 또 코스닥 지수가 사이드카 발동할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자, 앞으로 저가매수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또 말씀하실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상당히 저도 그런 분들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투자 스트레스 지수로 봤을 때 종전의 위기 상황과 최근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워버링 마켓이 이게 진정이 되지 않고 이 마진콜에 디브러지 되면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덤핑의 워버링 마켓의 덤핑의 프레시 크래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면 사실상 예전에 웨슬 미첼이 얘기했던 지난달 중순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낙관론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지난주까지 대세 상승 나오다가 이것이 주가가 떨어질 때 빨리 잡히지 못하면 바로 비관론이 고개를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관론의 고개를 드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한순간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비관론이 신생아에 이렇게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금 오늘에 이렇게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계기로 해서 사실상 벌써부터 10년 주기설이 벌써부터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 미국의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수가 높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스트레스 지수는 주말에 가서 리조트 시설에서 풀면 되는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 지수는 주말에 가서 풀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본적 문제가 치유돼야. 왜냐하면 내가 아까운 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주말에 가서 이렇게 리조트에서 풀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의 불안개하는 문제를 확인해줘야 그 스트레스 지수가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벌써부터 사실상 주가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주기설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잘 훈련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동안 많은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 11월에 증시 포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부분 다 자, 선진국보단 신흥국이 괜찮습니다. 신흥국 투자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IMF 전망치 보면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괜찮습니다. 왜냐? 이런 워버링 마켓은 그래도 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는 제도 장치가 많이 돼 있는 것이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부입됐습니다.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에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2008년에도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펀드를 잘 운영하는 분들이랑 대상을 해서 강연 적이 있습니다. 차이나 펀드, 차이나 관련해서 그때 차이나 펀드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마진콜과 딜레버지 얘기할 때
이 그때 상해 종합지수가 6,300에서 5,700, 800 정도 떨어질 지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자 앞으로 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좀 팔아주십사.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위기가 발생했지만 마진콜의 딜레버지 될 때 이 딜레버지를 마진콜 응할 때 딜레버지 어떠냐? 미국처럼 위기가 발생국에서는 기존 투자 자산을 잘 회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미국에서 금리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들 금리 위기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매도들하죠. 매도죠. 매도 하다니까 자 마진콜의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매도 그러니까 사자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미국에 투자했던 위기가 발생했던 그 미국에 투자한 자산을 이렇게 처분하려면 자 후려쳐서 팔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후려쳐서 파는 것은 고객 돈이거든요. 그다음은 근데요 반대로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위기를 피해갈 것이다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요 똑같은 증거금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국 부분에서 뭐냐 수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가격 메리트를 주더라도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의 자산 같은 경우는 손실이 그만큼 최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진콜의 딜레버리 나올 때는 위기 발생국은 보통 주가가 덜 떨어지는데 피해갈 거로 보였던 한국과 중국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성장이 좋기 때문에 중국이 참면서 상해 지수가 5,850을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요, 그런 것이 당신의 뜻대로 만지 않지 중간에 강요하다가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5,700에서 결국 중국에서 마진콜의 딜레버지 현상이 돼서 이게 상해 지수가 1,700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상에서 보면 이게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왜 신흥국들이 투자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은 신흥국이라도 스트레스 지수가 좀 달리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국채 부분에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 부분에서 보면 사실 그 국채 부분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흥국에서도 신흥국별로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베네수엘라, 남아공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중국과 대만과 싱가포르 이런 국가고 왜냐하면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이런 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은 중스트레스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중스트레스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설명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까지 제가 방송이 시간이 너무 넘쳐서 제가 그냥 이겨내고 그래 주시죠. 질문해 주는 데인데요. 예,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탈피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는 네. 그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든지 이렇습니다. 항상 뭐냐 주가가 많이 하면 올라갈 때 대세상을 부르지 말아라. 그다음에 너무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원달러 환율도 1,060원 갈 때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주가는 2,600 갈 때 뭐냐 한국이 저업합니다. 더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보면 경제는 상식입니다. 시오리는 상식입니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은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쪽으로 나온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의 미학이다. 균형을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뭐냐 출세할수록 고개를 숙여라. 출세할수록 뭐냐 출세할 고개를 바짝 드는 사람들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든지 저는 제 자신에 보면 그동안 뭐 인생에서 경험이 뭐냐 저는 뭐 아는 것도 없습니다는 또 경험상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는 그 경험으로 보면 역시 뭐냐 이렇게 뭐든지 잘 될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못 될수록 좀 너무 침체하지 말아라. 결국 균형과 기본에 의존하라. 맞습니다. 중용하라. 겸손하라 하는 얘기가 이런 환경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청자분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 겸손과 균형과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너무 부안해동로 여기 나와서 저가 있으니까 다시 주식 사시오. 주식 사는데요. 계속해서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뭐냐 이렇게 중용을 지켜서 이런 상황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최소한 올해 1, 4분기 성장률, 1, 4분기 기업들 실적이 펀더멘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펀더멘털은 지나간 거고요.
그래서 1, 4분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최소한 1, 4분기에 펀더멘탈이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자 2분기에 그 경제 전망치의 전망치를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그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방금 마친 미국 시장 1000포인트 급락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의 워블링 이코노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초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